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금요일 날 워낙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었고 살짝은 좀 쉬어간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밀린 건데요. 자, 이날 다우 지수가 0.2%, S&P 500 역시 0.3% 정도 밀렸고요. 나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줬었던 만큼 약간 더 하락폭이 깊습니다. 0.7% 지금 밀리게 되면서 11,000선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지표, 전망 이렇게 들 텐데요. 첫 번째는 지표입니다. 총 3개의 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중에서 2개는 좋았는데 하나가 조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선은 5월 내구재 수주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우려와는 다르게 숫자상으로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펜딩사에서 발표한 재료인데요. 5월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7개월 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지표를 상쇄해버린 지표가 댈러스 여름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여러 가지 주들이 있는데 일부 주들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쪽에서 좀 격차가 있다.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초점으로 좀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투자 심리를 약간 더 누를 수 있는 재료가 S&P 글로벌 쪽에서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기술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30% 확률이었다가 또 간밤에 40%까지 10% 더 올려 잡았다라는 점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원인이 됐던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생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소비를 계속 위축시켰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0%가 40%로 올라간 거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 역시 인플레이션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성장 그리고 불경기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좀 우울한 전망을 냈고요. 기존에 2% 전망치를 보여줬는데 1.6%까지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치도 좀 나와줬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3%, 많게는 3.25% 정도의 범위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내년은 3.5%에서 많게는 3.75%까지 더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부터 2년 뒤에는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하반기쯤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준의 목표치였던 2%가 그 무렵에는 나올 거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악재 재료들이 좀 더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섹터와 업종별 흐름을 봐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섹터 평균 0.3% 약간 밀렸습니다. 전거래일 평균이 한 3%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은 압도적으로 에너지였습니다. 2.78% 올라갔는데요.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서 같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서비스, 소재 이 정도 순서로 약간의 차익 매물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소비재 쪽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리테일 쪽 그리고 소비가 살짝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의 분위기가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스러운 거는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은 특별히 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보시다시피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전자상거래 쪽이 좀 약했었고요.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다르게 반대로 가고 있는 헬스케어 분위기, 그리고 산업재하고 소비재는 종목별로 약간 등락이 엇갈리면서 방향성이 좀 부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형 IT 종목 그리고 성장주 묶어서 볼 텐데요. 대부분 한 1%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스. 하지만 이 가운데 아마존이 2.78%로 갑자기 크게 좀 밀린 게 눈에 띄실 겁니다. 다음 달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 이제 매출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매출과 관련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존이 올라가고, 또 간밤처럼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존의 이런 주가가 크게 밀리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이 되게 중요한데, 리오프닝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온라인 매출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도 안 좋았고, 이 시가총액 규모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쪽에 같이 있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베이고요, 또 하나가 엣지라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아마존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 이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0.3% 밀리면서 다행히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는데요. 테슬라,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하고 중국의 전기차 니오하고 같이 좀 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는 약세로 거래를 선방했지만 중국차 3인방은 좀 크게 밀리면서 테슬라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증권사의 입김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데요. 우선 중국 공장과 관련해서 상하이 봉쇄, 결국에 공장 폐쇄로까지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도량에서 계속해서 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줬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보게 되면 테슬라든 니오든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공장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낙폭을 좀 크게 줄였고요. 반면에 이제 니오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3인방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시설 자체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쇄가 나면 딴 데 쪽으로 좀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영되면서 더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번 강하게 이제 금요일 날 4% 이상 올랐었고, 간밤에는 한 0.1% 조정을 받으면서 뭐 특별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종목의 흐름도 뭐 제조업체나 장비업체 약간은 이제 엇갈리면서 방향성이 좀 부재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유독 상승세가 좋았던 게 바로 퀄컴입니다. 1.8%로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퀄컴은 애플하고 같이 좀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회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특허 관련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법원 쪽에서 기각을 하면서 퀄컴 쪽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한 것이고요. 중간으로 넘어와 보시면 헬스케어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쪽, 이쪽에서는 약간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약간 올라주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기술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약간 조정받는 약간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다분히 미국 증시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유독 강했던 정유업종,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곡물과 관련된 곡물 비료, 사료,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료 관련된 종목들, 사료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G7 정상회담에서 이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좀 더 강세를 띱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올라갔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밝게 빛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료 관련된 종목에서 모자이크가 4.5%, CF 인더스트리가 4.2%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컨셉을 비트코인으로 다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코인베이스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10%나 다시 한번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 입김의 작용이 됐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이런 사업에도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현금이 계속 이렇게 소진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라고 경고까지 하게 되면서 이날 코인베이스는 크게 밀렸습니다. $56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로빈후드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피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7%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 뭐 장중에 상승 탄력 약간 돌리기는 했었는데요. 우선 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 회사의 암호화폐 사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로빈후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제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로빈후드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전체 지금 차트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난 여름에 상장을 했었고 그때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화려하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대비했을 때보다 한 75%가량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대상 물망에 올라와 있다는 시장의 추측이 결국에 이렇게 피인수 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로빈후드 8달러 5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방향성이 애매하게 지금 애매하게 나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악재를 소화하게 되면서 좀 자잘자잘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0.5%를 살짝 넘겼었고요. 프랑스 키아크 지수가 최근에 다른 증시에 비해서 살짝 강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약간은 조정받으면서 이날 유럽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거의 110달러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는 흐름입니다. 1.9% 상승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G7 정상회담에서 지금 관련해서 러시아 제재 발표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리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에서 생산 중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주 좀 전반적인 이런 비철금속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금 G7 회담에서 러시아산 원유뿐만이 아니라 금도 좀 제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밀렸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경제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3.1에서 3.2%대까지 조금 더 상향 조정된 흐름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3대 지수가 약간은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증시 급등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엇갈린 결과를 보인 경제 지표들로 인해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5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와 5월 내구재 수주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던 반면 6월 달라스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는 전달 대비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경기 침체 신호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6월 30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 5월 군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으로 만약 경기가 후퇴한다는 신호가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시장의 예상은 5월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7%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만일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근원 가격 지수 상승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으로 외화 표시 채권 국채 디폴트에 빠졌다는 뉴스 역시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6일이 채권 보유자들이 러시아의 2개 외화 채권에 대한 상환액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26일은 러시아 정부가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달러와 유로화로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30일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면서 지불액 부족에 대한 소송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 측은 서방이 인위적인 디폴트를 만들어냈다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수달간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는데요. 러시아의 안톤 실리아노프 재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디폴트라는 꼬리표를 달기 위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며 이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디폴트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미 러시아가 제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러시아의 외화 자산이 해외 각지에 동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재가 풀리면 이자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으로 현재 러시아의 외화 부채는 약 400억 달러이며 이 중 외국인이 갖고 있는 채권은 200억 달러 정도이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6,4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약 42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 성장을 훼손시키더라도 정책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19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중앙은행이 명목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BIS는 또한 지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실질 정책금리가 낮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 경제가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이 높았다면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는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중일 수 있다면서 이것은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체적인 악재와 호재를 좀 소화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계속 탐색했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증권사들의 입김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이 많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오토존도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오토존의 주가가 오늘 0.5% 상승해 2,169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 감소, 지출 둔화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존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견딜 만한 위치에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2,296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차 공급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중 거의 83% 정도가 오래된 차량 유지용 관리용 부품이라면서 경기와 무관하게 비탄력적 그리고 비임의적 수요를 유지하는 제품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침체 우려로 차량을 사는 것보다는 고쳐서 쓰는 소비 추세의 변화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와 케이스실러의 4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표,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에어로바이러먼트, 트립닷컴, 내셔널 베버리지, 쇼 커뮤니케이션스, 비욘드 에어, 그리고 TD 스낵스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에서는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지표들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